지방교부세 시행령 때문에 최근에 성남시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께서는 직접 공개 변론까지 참여하시기도 했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은 국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세를 내고요. 또 해당 지역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즉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국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내는 세금들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건물,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자치단체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죠.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받는 세금을 또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런데 성남시나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주는 보조금, 즉 국세로 내는 돈 중에 일부를 지방에다 주는데, 그걸 합친 금액을 따지면 오히려 성남, 수원, 용인 같은 데가 더 적습니다. 억울한 상태죠, 사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재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는 영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하면 세금은 1인당 17만 원을 더 내는데 최종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도시보다 28만 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17만 원 더 내고 28만 원이 더 적으니까 45만 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1인당 10만 원씩 더 뜯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나눠주자 이렇게 한 거죠. 일면 들어보면 성남시 잘 사는데 돈 더 뺏어서 딴 데 나눠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 도시다, 가난한 데 도와줘야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성남시는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1인당 예산은 더 적고 여기서 더 뺏어서 딴 데를 주고 부당하죠. 즉 전국 자치단체 격차를 해소한 게 아니라 이미 생기고 있는 역차별을 확대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운영을 하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이유도 성남시의 세금이 더 적어서 억울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격을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파괴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국세로, 국세로 다 걷어가요. 80%가 국세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돼요. 배정을 안 해준 거예요. 하다못해 부동산세라고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래 외국 같으면 다 지방자치단체 세금인데 그걸 정부가 다 깎을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못 살게 한 다음에 정부에서 거둔 세금을 또 나눠줘요.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주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 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아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이러니까요. 정부에 주는 돈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쓰라고 돈 줬는데 아끼면 돈 돌려줘야지. 그 계속 아끼잖아요. 올해도 아끼고 내년에도 아끼고 작년에도 아꼈다. 그러면 필요 없구나. 지원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죠. 합리적 이유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줍니다. 적게 써서 아끼면 도로 뺏깁니다.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지원이 없는 성남시 같은 데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못하니까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도서관을 짓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비싸게 공사비 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 지시를 거부했거든요. 공사비가 7%가 비쌉니다. 1년에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공사를 하니까 한 100억 정도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건 거부하고 우리는 원래 법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를 많이 괴롭히긴 한데 제가 그냥 밀어붙여서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도서관 한 개 우리 방식대로 지금 15억이 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교복도 지원하고 초등학생들 치과 진료 이런 거 3억 2천밖에 안 들거든요. 매일. 그런 거 지원하고 청년 배당도 좀 해서 헬조선하는 사람들 위로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산을 아끼면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다른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게 바람직하죠.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간섭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즉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가, 그래서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236개, 97%가 넘습니다. 정부의 그 낚시바늘이 들어있는 예산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걷는 예산이라서 정부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냐. 이 성격이 계속 바뀌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전부 정부가 시키는 걸 안 할 수 없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절대 못하고, 자율적으로는 아무런 독자적 정책을 할 수 없는, 즉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좀비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안 싸울 수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시키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지? 왜 정부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지 정부가 안 하는 새로운 걸 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는 내가 이해하는데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죠. 근데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하지 말라는 복지정책 자꾸 하고, 이때까지 복지정책 폐지하니까 안 폐지하고, 건설업체 얼마나 있는데 그 세금으로 건설업체 좀 더 도와주라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이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나온 게 저 말 안 듣는 저기를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온 마지막 정책이 자율적 예산을 뺏는 거예요. 근데 뺏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시민들한테, 안 그래도 정부 지원이 없어서 1인당 예산은 더 적은데 거기를 돈을 뺏으려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저기는 부자, 딴 데는 가난.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데 또 내가 정말 궁금한 게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평등주의자였어요? 에?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욕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빨갱이 주장, 자기들이 공격해 맞지 않던 종북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국세를 다 내고 있고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여기서 그 따로 또 그 말고 지방세 내고 국세로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돼 있는데, 아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은데 왜 예산을 더 적게 받는 이 불이익을 입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성남시가 그럼 1인당 예산이 더 적은데 왜 다른 지역들은 못하는 복지 정책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죠? 바로 아까 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 데서 답이 있습니다. 정부에 의존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끼면 딴 데 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계속 아끼면 내년에 깎이는데 아낄 이유가 있습니까? 아낄 이유가 없죠. 아끼면 우리 지역에 손해가 와요. 왜냐하면 그 정부 예산이 많아지면 동네 쓰면 우리 동네 돈이잖아요. 그죠? 훔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남시는 예를 들면 수원이나 고양, 화성도 마찬가지죠. 1인당 예산은 적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아끼면 자체적으로 딴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만 예산은 1인당 뭐 몇십만 원이 적지만 저희가 성남시가 예를 들면 전국에서 우리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으시죠?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복지 정책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실제 따져보면 1인당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른 독자적인 시책을 하고 있는 금액을 합치면 9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인구가 98만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죠. 이 1인당 10만 원을 알뜰살뜰하게 네. 쓰니까 무상교복에 네. 그거 25억밖에 안 된다. 네. 초등학생 전원 치과 치료하는데 3억 2천 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4만 원씩 들어요. 또 청년배당 끊어 힘듭니다. 이런 거 해주는데 또 10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성남시처럼 다른 도시에 다 복지정책 똑같이 해주는데 얼마 드느냐? 5천만 명이니까 5조 원밖에 안 드는 거죠.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본 예산 400조, 아마 추경까지 하면 400한 4, 50조 될 텐데 400한 50조에 10%만 아끼면 돈이 얼마입니까? 45조죠. 네. 1%만 아끼면 5조 가까이 나오죠. 네. 1% 아끼는 건 대통령이 1시간 안에 해오세요 하면 해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뭐 4대 강 이런 거 뭐 얘기 안 해도, 광희비리 얘기 안 해도, 네. 자원여기 얘기 안 해도 그거 말고 시골에 가보면 쓸데없이 막 6차선 도로인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런 쓸데없는 SOC 투자 줄이고 좀 알뜰하게 돈 쓰기로 하면 5조 원을 만드는 것은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 국민에게 성남시 주민들이 별도로 받는 혜택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고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다. 청년배당 문제가 특히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문매를 맞는 단골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어찌됐건 이렇게 뭐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청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청년 문제를 놓고 일자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노래를 10년 동안 불렀는데 일자리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돈이라도 줘야지. 돈도 안 주면서 일자리 주라고 자꾸 자기들도 못 주는 일자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줍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부도덕하죠. 한마디로. 이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러요. 나의 사랑스러운 조국은커녕 대한민국은커녕 대한민국도 아닌 전근대의 조선이고 그냥 조선도 아니고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거예요. 특정 소수가 모든 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희망 다 뺏어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결국 나 조선을 떠나는 게 꿈이 돼버린 사회를 만든 게 기성세대들, 특히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난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배당 얼마 안 되죠. 뭐 분기에 뭐 많아봐야 25만 원. 그것도 지금 12만 5천 원으로 반밖에 못 주고 있는데 정부가 소송하고 할 수 없이 반밖에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들은 바로는 청년들이 그 얼마 되겠습니까? 분기에 12만 5천 원인데 그걸 받으면서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정부가 쓰는 돈이 1년에 2조 원이 넘는데 대체 다 어디다 쓴 거예요?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쳐도요 6,700억밖에 안 됩니다. 4대강 관리 비용만 8,700억이 들어요. 그 쓸데없는 짓도 안 하면 청년배당 다 주고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이거는 성남시의 골목 안에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에게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재래시장 매출이 오르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그 측면에서 성공한 거죠. 성남시의 재래시장 상인들은요, 이번에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하고 집회할 때 시장을 철시를 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전쟁 시에도 철시하지 않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철시합니다. 광화문 집회 갑니다. 서부치고 문 닫고 가봤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의 재정 문제가 악화되면 청년배당 사업이 중단될 테고 청년배당이 중단되면 100억 또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50억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매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경제라고 하는 게 너무 서울 중심으로 집중화되면 이 지역 경제들 다 죽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 돈과 정보와 사람이 순환 환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게 지방자치 핵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들이 살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를 구성해야 그 사회, 그 국가 전체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만 있고 팔, 다리는 다 마비돼가지고 그 사람이 됩니까? 손가락까지 다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성공했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생소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논쟁적 의제를 던지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손실이 많아요. 보통 계산을 하면. 왜냐하면 반대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못 받는 사람 화나고 그걸 누군가가 자극하고 당신은 못 받는데 저기 주는 거 왜 삼성 이재용 아들도 주느냐 이러면 그럴 듯하잖아요. 공격은 많이 당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다시 이것도 지금 일정한 한계를 가지니까 다시 기본소득으로 유럽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보편복지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나온 기본소득을 반드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던져야 된다 라고 해서 정치적 지지의 득실을 따지면 그 측면에서 손해가 분명한데 제가 과감하게 저질렀죠. 저는 원래 과감하게 저지르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저지르는데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의제를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서 지금은 기본소득이 여당에서도 논의하고 모임도 생기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언될 정도로 당연한 일의 일부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바로 지진 문제거든요. 특히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핵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라서 더더욱이 공포감이 큽니다. 이걸 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황당한 나라죠. 온 국민에게 러시안 룰렛 게임을 강요하는 정부다. 지금 활성단층대라는 거 알고 그걸 숨기고 활성단층대 위에 즉 지진이 일어나는 게 예정된 지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미쳐서 이런 미친 짓이 있습니까? 그게 언젠가는 그 활성단층이 활동을 시작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그러면 핵폭탄 맞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거나 영구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할 텐데 그 땅 못 쓰게 될 텐데 거기를 수십 개씩 지어 놓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결국 자기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안 죽겠지.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를 지었으며 대한민국 국토는 어떻게 됩니까? 북핵 미사일 걱정할 거 없어요. 북한 핵을 왜 걱정합니까? 그걸로 쏘기 전에 여기다가 미사일로 여기 핵발전소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위험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정말 잘못됐죠. 또 한 가지는 과연 원전으로 발전되는 전기가 대체 에너지 비싸죠. 여기보다 정말 싸냐? 화력이나 이런 것보다 싸냐? 안 싸요. 더 비쌉니다. 왜 더 비싸냐면 영구적 관리 비용. 그 땅속에 묻어놓고 수천 년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1000년 후에 태어날 후손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조상이 만들어놓은 저 위험한 물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옳지 않죠. 그걸 비용으로 따져보세요. 수천 년간 지출해야 될 관리 비용. 또 위험 비용 있잖아요. 언젠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그 위험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제일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격하다 주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라도 노후 원전 즉각 중단, 가동 중단하고 저번 중단해도 지장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 이제 그만하고 있는 거 바로 없애면 심각한 타격이 올 테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폐기해서 독일처럼 원전 제로화 정책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돈 내고 국가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다른 죄밖에 없죠. 그들에게 왜 그런 위험을 강요하고 정말 저는 이런 거 화나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네.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쳤지요. 네. 우리가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성질대로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요.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땅 안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체되어 있는 경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은 동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지고 인도적 의무가 있죠. 그게 모든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핵무장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 확대하고 한미일 대 미중, 중러북, 그래서 한판 뜨자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하면, 아니 돈을 줘서 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원칙,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제하고 협상하고 필요하면 압박하고 필요하면 또 위협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근데 북한이 핵을 무장을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코앞에 사드 설치해가지고 중국 코를 찌르고 있잖아요. 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누가 제일 덕분 같습니까? 일본이 제일 많이 덕봤죠. 두 번째는 미국이죠. 세 번째 덕분 게 누구 같아요?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중국은 북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자유롭게 되버렸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 다음 세 번째 정도 큰 이익을, 안보 이익을 챙기는 북한이다. 그 다음 손해본 걸로 치면은 제일 큰 손해는 대한민국이 왔죠. 안보에 위협이 왔죠. 군비 경쟁해야 되죠. 경제적인 불이익 있게 생겼죠.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다음 손해는 중국이 보죠. 중국은 화났잖아요. 그런 조금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득이 없는 이 일로 북한은 갈 길은 오로지 핵,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냥 비대칭 무기를 최대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안보 정책,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책임함과 그 무능함의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는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핵무장 했으니까 야, 우리도 핵무장하자.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가 핵 전장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한마디로 미쳤어요. 이게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은 핵무장을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신났죠. 역시 일본도 평생의 소원이 핵무장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얘기해봤어요. 핵무장 하자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 동의 없이 핵무장 할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응? 그것도 외교적으로 해결 못해서 이명박도 거부하고 버텼던 그것조차도 해결 못해서 사드 설치하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대립 갈등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핵무장이라는 거 진짜 할 생각이 있어 하는 소린가요? 제가 보기엔요 전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국민들 화났으니까 그걸로 화나게 하자고 책임 면피용 헛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핵 문제 해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법이라고 한 게 있겠습니까? 있으면 했겠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두 가지 아닙니까? 때리는 방법하고 압박 제재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선택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에 경수로 줄 테니 핵무기 개발하지 말자 합의했잖아요. 미국이 깼죠. 뭐 미국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하기 싫고 그게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북한은 다시 또 그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합의했잖아요. 대북 경제 지원하는 거. 했더니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예 대북 경제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협력과 교류를 다 끊었는데 그러면 좋아졌냐?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랐죠. 분명한 거는 평화시대, 소위 햇볕 정책이 주요 정책인 시대에 핵 개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 속도는 엄청나게 느렸던 거예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현상에서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건 없애는 거죠. 그러나 속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현상의 때 동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압박으로는 안 된다는 건 증명된 겁니다. 대화 협력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서로 공존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나만 살고 너 죽어라 그거 가능합니까? 최종 결론으로는 대화 교류를 지금이라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비핵화라고 하는 남북한 간의 오래된 상호합의,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우리의 책무 그걸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시면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또 뭐 대체적으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왜곡되게 운영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세력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거나 대표를 뽑은 다음에 국민한테 선택을 강요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양극화가 극심해져 버리고 기회와 자원, 소득이 특정 소수한테 지나치게 편중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와 자원을 잃게 되죠.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회와 자원이 없어지니까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애 안 낳게 된 거죠. 애를 왜 낳아? 지금 이런 상황에. 나처럼 고생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체의 발전은 침체되고 개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특정 소수는 너무 많이 가져서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돈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저울로 달고 이런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면 국민들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국민들끼리 상호 소통할 도구도 없고 정부에 주는 또는 언론이 주는 소위 보수 기득 언론들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아주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국민들이 정치인과 악성 보수 언론들이 주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화 사회의 네트워크입니다. SNS를 포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언론사처럼 정보를 퍼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끼리 전에는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있던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고 조직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소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발휘되기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이번 4.13 총선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저는 국민 대중이 정치권에 뺨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뺨을 쳐준 거죠. 웃기지 마라. 자기들끼리 뭐 180석 뭐 어쩌고 막 하고 있는데 싸대기를 때려준 거죠. 다른 측면 또 하나를 얘기하면요. 이때까지 정치가 국민을 동원해 왔다면 국민은 그래서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해요, 사실.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 국민 스스로 조직하고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를 만들어서 그 욕구를 정치에 관철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정치에 동원되던 객체에서 이제 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좌절, 엄청난 실망, 어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분노로 전환되고 있어요. 아,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게 이번 4.13 총선에 서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서로 야 종편에 다 속아가지고 다 바보짓 할 줄 알았거든. 자기만 빼고. 근데 보니까 다 아니었어. 다 속지 않았던 거죠. 그걸 확인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이 자신감들이 묶이면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정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를 동원해서, 정치를 광면해서 우리 국민 다수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어진 그 순간에 그거는 희망으로 바뀌고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 폭발을 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은 더 강해졌나요? 더 약해졌나요? 훨씬 강해졌습니다. 과감하게 건국절하자고 주장하고 친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사회가 됐죠. 기득권자들이 양심이고 도덕인 걸 다 잃어버리고도 마구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더 저항은 극렬할 건데 단순히 상층의 정치 세력들 또는 상층의 정치인의 담당 역할을 바꾸는 정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권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기존의 정치 세력들끼리 이합 집산을 통해서 국민을 다시 동원하고 국민은 화나지만 할 수 없이 우하고 찍는 상황, 객체로 동원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변화, 권력의 교체, 또 더 크게 말해서는 국가 권력 정상화라고 하는 걸 과연 이룰 수 있겠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권력 교체를 해도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에 약간의 손이라도 보이는 법률, 국회 한 개라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그야말로 처절하다고 보여지는 이 절망과 좌절들을 이 분노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가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걸 희망으로 묶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바닥에 광범하게 깔려있는 이 절망과 좌절들을 희망과 분노로 전환시키는 그 에너지로 이번 국면을 돌파해야 비로소 국가 권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거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밑받침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전혀 집안 청소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정리 청소 한번 하고 정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회균등한 사회,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서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혁명적 변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거 제가 혁명적 변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길을 갔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소위 상층 엘리트 정치 집단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이걸로 지금 이제 결정되는 시대여서 대개 저한테 많은 그런 걱정을 해요. 혹시 당신 편 있습니까? 안 하고 저는 내 편 없다. 저는 그래서 변방의 장수다. 아웃사이더다. 비주류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국민대중이라고 하는 큰 호수에 지금까지 중간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의도. 거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를 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밑에 중에 해안가 끝에 물가에 있는 변방 장수죠.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섬 위에서 내려다볼 땐 제가 변방이고 비주류인데 아웃사이더인데 국민들 속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 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를 모아서 싹 쓸어버려야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 길로 쭉 가려고 합니다.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의 전쟁.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